현재 북한이 유례없는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 특수만으로 1년치 GDP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지난 3년 동안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전쟁 특수를 누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북한이 무기 수출과 병력 파병의 대가로 약 18조 8천억 원 수준의 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금액은 북한의 연간 국내 총생산, 즉 GDP와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오랫동안 외환화는 겪어왔던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자금이 유입된 셈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과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제공된 정황이 나오면서 국제사회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북한군 특수부대와 공병부대, 드론 정찰 및 화력 지원 인력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러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달러와 외화뿐 아니라 석유와 식량, 군수 원자재, 첨단 군사 기술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북한 경제도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여러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3.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거기다가 2년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루기도 했죠. 특히 군수공업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탄약과 무기가 필요하게 되면서 북한 군수 산업이 사실상 풀가동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북한 체제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과거처럼 제한된 규모의 밀수나 불법 거래에 의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대규모 외화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상당 부분 무력화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존 대북 제재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견하여 2만여 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병사 1인당 보수는 한 달에 2,000달러, 하나로 295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전사를 하게 되면 최대 1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1,500만원 정도를 줍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북한군 사상자가 6,000명에 달하니까요. 북한으로서는 이들의 피해가 곧 돈으로 보였을 겁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가에 따르면 북한이 파병으로 러시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수입이 최대 144억 달러, 하나로 21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력화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재료나 군사 기술 그리고 생활 필수품 등을 공급받으면서요. 식량 부족 문제도 조금은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니까요. 평양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에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거리를 달리는 고급 승용차 수가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고요. 또 자가용 번호판을 단 일본 브랜드 차나 유럽 브랜드 차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북한 전역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니긴 하지만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2025년에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철도 운항을 재개하고 직항 항공편도 취항하였는데요. 2026년 6월에는 두만강을 지나는 자동차 전용 교량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상호간 무역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에서는 이 두만강의 교량이 양측의 군사물자 및 탄약을 수송하는 유용한 경로로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답을 찾았는지 부쩍 무기 수출이나 전쟁 특수를 누려 한다는 등의 발언을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김정은은 최근 들어 AI, 무인기 등 첨단 기술 및 무기 체계와 관련된 용어를 부쩍 자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25년 9월에 무인 무장 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 및 작전 능력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구성시에는 드론 경납고 7개를 새로 설치하면서 자폭 드론의 공격 시범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김정은은 총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해 군수공업 부문의 생산 설비 현대화와 포병 전력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군수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기 수출을 러시아에 더 하려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에서는 AI, 대위성 무기, 전자전 시스템 등을 특수 전략 자산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때까지 북한은 현대전 경험이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현대전 경험을 쌓으면서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2025년 말에 발행한 보고서에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서 현대전에 필요한 전술을 경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군사 장비는 물론 전술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전쟁 특수를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이번에 드론 대량 생산 기술도 러시아로부터 얻었는데요. 러시아와 이란 등지에서 드론이 사용되면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론 생산 능력을 얻다 보니까 이는 곧 한국에도 안보 위협이 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북한에서 대남 도발로도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국제정세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러시아라는 거대한 새로운 자금줄을 지게 되면서 전통적인 맹방이었던 중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균열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북한 경제는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할 정도로 중국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중국이 원유 밸브를 잠그거나 세관 통제를 강화하면 북한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대중국 종속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밀착을 계기로 북한은 막대한 외화와 식량, 에너지와 첨단 기술까지 직접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굳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과 숨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라면 중국의 압박 때문에 주저했을 도발이나 군사행동을 이제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거침없이 감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상당한 외교적 딜레마와 안보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며 북한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군사기술과 자금을 바탕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적 결속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미국이 이를 빌미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자산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여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내심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북중러 삼각동맹의 강화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입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활용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체제 생존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따라 발생할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쟁 특수가 가져온 나비 효과가 단순히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외교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누리는 전쟁 특수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자신들의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제로 운용하며 막대한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형 방사포가 실전에 투입되면서 무기의 파괴력과 정확도뿐만 아니라 서방의 핵심 방공망을 회피하는 방법까지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운용 중인 패트리온 요격 시스템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요격망을 무력화하고 침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 경험을 고스란히 쌓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청와대나 군 지휘부, 핵심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미사일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교훈으로 완벽하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로부터 유입되는 군사기술과 장비는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을 비약적으로 현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만 모든 지원을 몰빵해왔으며 일반 보병체계는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정찰 및 자폭 드론의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개인용 방탄 장비, 전술 통신 장비까지 대규모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야간 작전 능력이 전혀 없다시피 했던 북한 보병부대가 이제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 군과 대등하게 교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검증된 러시아의 드론 전술까지 결합하면서 북한군은 이제 후방 교란과 국지 도발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우위를 점해왔던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가 러시아의 지원과 북한의 파병을 계기로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실전으로 단련된 북한군의 전투 경험과 현대화된 무기체계는 대한민국 전역을 상시적인 고도 위협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틈새를 타서 벌어들인 북한의 혈세와 군사협력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